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부동산을 예상하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죠. 뭐 공급이 역시 제일 중요해. 이른바 공급무세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아니야 부동산은 금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불패를 있는데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인재 꼭지야를 주장하는 하는 분도 분들도 있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분은 소득이 부동산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소득이다. 소득. 그래서 IT 사실 데이터 전문가로 원래는 활동하시는 분인데 또 네. 부동산에 꽂히셔서 부동산 유튜브도 하고 계신 부자의 생각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대표이신 강병호 대표님 모시고 이분의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예 조금 새로운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병호입니다. 네. 원래는 데이터 쪽 전문가 IT 쪽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왜 갑자기? 제가 부동산 관심이 원래 많았었는데 예. 사실 회사 생활보다 부동산 쪽에 관심이 좀 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취미로 다니고 그렇지 않은데 회사에서 그거 알아요? 회사에서 아마 이제 아실 겁니다. 언더스탠딩 나오니까 다 볼 거예요 이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제. 예.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특히 또 IT 업계에 계시니까 데이터로 또 뭘 많이 보신다고 들었는데 예. 하여튼 준비해온 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잘 준비하신 들어보시면. 주제는 2025년 아파트 시장 진단과 전망이라는 매우 혹할 만한 제목을 갖고 오셨어요. 네. 어. 그러면 그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예 본론으로 바로. 바로 본론으로 네. 갈까요? 예. 우선은 저는 주택 가격을 결정한 요인이 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공급 부족도 아니고 소득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그 GDP를 보면 실질 GDP를 한화로 환산했을 때 보면 주택 인덱스랑 상관관계가 0.9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데 GDP와 네, GDP와 보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한번 보시죠. 네.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인데 우선 인구 감소를 겪었거나 겪어 있는 국가들이고 또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이 세 국가는 GDP 변동이 좀 커서 네. GDP랑 주택 가격 간의 연관을 분석하기가 좋은 국가들이라서 그렇지. 그래야 저게 연관성이 있지. 우리나라처럼 GDP가 계속 우상향하는 나라가 집값이 우상향한다고 집값이 GDP의 함수라고 얘기하려면 아니죠. 집값은 제 2%의 뱃살에 연동되는 함수입니다. 이거 우상향하거든요, 계속.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려면 2% 뱃살이 빠져야 돼. 네. 라고 주장해도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이 큰 저런 나라들의 GDP와 집값의 연동성을 같이 보는 건 좋은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독일을 보면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기간을 일단 음영으로 칠해놨습니다. 네, 보면은 인구 감소 기간에 GDP가 좀 줄어든 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비슷한 장표인데 뒷장이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사실 GDP랑 되게 유사하게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개수를 보면 0.8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독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보시면 뭐 중간중간에 이제 GDP가 줄어든 구간들이 있잖아요. 뭐 보합을 하거나 좀 안 좋은 구간들이 있는데 예. 비슷한 구간에서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눌려가고 다시 지금 오르는 보는 주택 가격. 네, 지금 지금 전에 보여주신 거는 네, 이 장표는 GDP. 그래서 되게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여기서는 그런 약간 부가 정리도 있습니다. 저 GDP는 총 GDP예요, 아니면 GDP 퍼 캐피타 1인당 국민 소득이에요? 총 GDP입니다. 총 GDP. 네, 총 예. GDP. 소득이 늘어나면 사실 인구 감소랑 크게 관계없이 주택 인덱스는 상승하더라라는 거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었고요. 예. GDP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GDP를 보기에는. 네, GDP는 GDP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연동한다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반드시- 왜 그럴까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저도 의문이 있어서 일본을 예. 봤는데요. 예. 사실 일본은 이대로 분석하면은 저런 자료가 나오진 않습니다. 일본은 예외더라. 네, 일본은 GDP로는 우리는 GDP를 보고 저거를 이제 그 상관관계 비교를 한 거는 GDP를 소득을 대신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소득 대신 GDP. 네, 근데 일본을 봤거든요. 일본을 보니까 인구 감소 기간에는 뭐 그 전부터 이미 잃어버린 30년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주택 가격이 경제가 좋을 때 한참 올랐다가 쭉 내려가다가 오히려 인구 감소하는 기간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GDP로 소득을 측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GDP가 이 데이터는 좀 더 복잡하게 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GDP를 봤을 때 GDP가 정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인가? 예.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로 구성이 되어 저게 한 있는데 나라의 예. GDP 총량이죠. 네. 근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으니까 두 개 예. 합치면 거의 60% 70%가 되니까 예. 그게 소득인데 사실상. 네. 그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두 개 합쳐도 수출과 수입을 다 합쳐도 GDP의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GDP에서 수출 수입이 보다는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 예.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보시면요 GDP를 분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소득을 관련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인구 감소를 맞닿고 있으니까 인구 감소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비를 보시면 사실 인구 감소 기간에는 소비가 정체되는 거를 일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일 만큼 소비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줄어드니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예. GDP 관점에서는 소비는 GDP를 보합하는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투자를 보면요, 일본은 이제 투자가 인구 감소 시기 이거는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감소하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시기라서 지금은 GDP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아직은 정고점을 회복을 못한 상태라서 뭐가요? GDP에서 과거의 기업 투자가 그 서브프라임 이전만큼 회복을 다 못한 상태라서 예. 과거 GDP 비교했을 때는 투자가 그렇게 플러스 용인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합하는 원인 중에 일본의 GDP가 보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투자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지금 일본의 GDP를 이끄는 건 뭡니까? 네, 지금 일본의 GDP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은 정말 일본이 돈이 많은 국가니까 예.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 수지를 보면 일본도 그 원자재 수입이 많은 국가라서 예. 무역 수지도 변동이 되게 큽니다. 특히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원자재 원자재들 석유 같은 걸 가스를 수입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이것 때문에 수지가 좀 안 좋은데 결국 우리는 일본의 GDP를 분석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는 소득을 분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택 예. 가격과 연관되어 있는 소득. 예. 더 잘라보면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수출. 네, 수출.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GDP에는 수출에 마이너스 수입이 들어가니까 네. 수지 무역 흑자가 들어가는 거죠. GDP에는. 네, 무역자가 들어가는데 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주택 가격인 거고 네. 주택 가격에서 저는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수출이 많이 되면 수입도 똑같이 많아서 무역 수지는 똔똔밖에 안 됐더라도 네, 수출이 잘 되면 집값에는 플러스 효과라는 네, 뜻입니까? 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지가 좋아야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지. 수출을 많이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도 수출을 할 때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더 애드를 하니까 더 추가를 해서 수출을 하니까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 국가 전체에는 똔똔일 수 있더라도 가계에는 캐시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하면 그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가계 기준으로는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예. 가구는 그 돈을 기준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났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삼성전자와 가스공사 둘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가스값이 올라서 가스공사가 수입을 한 다음에 비싸게는 못 파니까 가스공사가 그냥 까지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요즘처럼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수출이 잘 되면 무역 수지는 어차피 똔똔이지만 가스공사가 손해 보는 거는 나중에 정부가 갚든 어떻게 하든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 손해 봤다고 국민들한테 자 100만 원씩 내 당장 이러지는 않으니까 다만 삼성전자가 흑자를 본 거는 이건 근로자들한테 보너스든 뭐든 나눠주니까 그럴 수 있다. 네. 왜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가구에서 월급을 받아서 모아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예.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 것 충분히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수출이 저 중에서는 수출이 제일 연관성은 소득하고는 높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수출을 봤을 때 일본을 보면 이제 인구 감소 시기 2008년 정도부터 수출이 예, 많이 예, 늘어납니다. 예. 그 전에 서브프라임을 막기 전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좀 늘었는데 이때는 사실 무역 수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2008년 이전에 일본 기업들은 우리가 뭐 도시바 노트북도 있었고 소니도 있었는데 다들 잘 안 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이후로는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예. 이 시기부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은. 아, 일본도 계속 잃어버린 30년인 것 같아서 그냥 뭐 둔하게 움직였을 것 같지만 네. 분해를 해보면 수출이 많이 됐을 내리는 때. 시기 오르는 시기 있는데 아. 오르는 시기는 일본도 수출이 잘 되던 시기더라. 네. 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더라. 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될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예. 자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포브스에서 글로벌 200대 기업 중에서 몇 개를 뽑고 또 요즘에 니케이에서 잘 나가는 성과 좋은 기업들을 뽑았는데 이런 기업들에서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또 공장들이 어디 있느냐 기준으로 집값을 봤습니다. 우선 예. 야.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어. 대도시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가 오른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오르는 거고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들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찾아봤어요, 저걸? 네,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어디에 본사가 있는데 네. 도요타가 수익을 많이 거뒀어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렇게 두 개 비교해봤다. 수출 기업 네. 본사가 많이 있는 대도시와 네. 수출 기업 본사가 많지 않은 대도시, 둘 다 대도시지만 집값 비교를 해보면 네. 수출 기업 때문에 더 집값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야. 논문감이다. 이건 논문감. 그랬더니 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데요? 자료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네, 저는 다 데이터로 투자를 해서 이거는 일본 국토교통청에서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찾은 자료인데요. 예. 2022년 기준으로 빨간색 수도권 맨션 가격이라고 친 게 일본 수도권 맨션 가격입니다. 근데 네. 맨션은 우리나라의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미 2022년 기준으로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면 대도시니까 오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그렇게 있는데요.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가 있는 아이치현, 미쓰이, 예. 다이킨, 키엔스가 있는 오사카 이쪽 집을 보더라도 맨션 가격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47%와 32%가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상의 자료는 없더라고요. 일본이 예. 무료 자료로도 이 정도가 한계라서 예. 이것도 좀 어렵게 찾은 건데 여기 보면 맨션 가격이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인구 감소하더라도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인구가 작으면 줄어들면 보통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더라. 네, 수출이 잘 되는 지역 인근의 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더라. 어. 저 엑셀 자료인데요. 다른 지역들 수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은 물가 상승률도 못한 수준으로 가격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 특히 넓고 인구密도가 낮으니까 더 그랬고요. 예. 또 다음 장표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잠깐. 네. 잠깐. 네. 질문 있어. 네. 무슨 형사입니까?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장표.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션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는 올랐는데 네. 지금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은 왜 내렸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저건 설명해주고 가야지. 자꾸 찝찝하잖아요. 네, 다음 장표에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 했는데요. 그래요? 네. 혹시 러브레터 보셨나요? 옛날에 봤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개봉해서 이번에 봤는데요. 예. 이거 보시면 사실 결론이 좀 저는 당황스러웠는데 후지 이츠키의 대체품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번에 처음 봐서. 그런데 여기 저는 이제 부동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면? 이 장면은 이츠키의 할아버지가 이제 이사 가는 거를 동의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츠키가 저기 저 구석에서 네. 뭐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저 여자 주인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게 이 집은 5, 6년 있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맨션으로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전 장표로 가시면
일본의 대부분의 집들은 목조주택입니다. 예. 그리고 지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아. 오래되면은 집값이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 사실 이 이츠키의 집도 2019년인가 그 정도에 화재가 나서 없어졌잖아요. 예. 아, 근데 일본의 단독 주택은 다 허름하게 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도 이제 여행 가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가보면 예. 무너질 것 같은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돌리시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물 한 잔 드셔도 좋습니다. 드셔도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예, 생방송이긴 하지만 저희 시청자들은요 어차피 뭐 무료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출연자가 약간 긴장한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예, 편하게 그냥 떨리긴 하네요. 예, 동생들이 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들은 꽤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뭐 모르는 게 많으시는 분들이라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해도 몰라요. 네, 편하게.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좀 그렇. 네. 아무튼 그냥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아파트랑 단독 주택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단독 주택은 자꾸 낡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원래 이번에 그런 주로 거니 생각하니 단독 주택이 내린 거는 그냥 우리는 이게 다른 이유 때문인 걸로 잊어버려라.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자료는 지금 없는데 여기 비슷한 자료를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맨션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그렇게 단독주택, 목조주택 좋아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게 비싸서 못 산다는 자료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거고 비싸다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은 선호하는 아. 거고 자산 가치로는 많이 있는 거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일본의 자료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이 있는 데가 소득이 늘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 같다. 네, 그거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수출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이 그냥 높은 GDP가 높으면 대체로 부동산 가격 비슷하게 가는 거고. 하여튼 답은 수출인 것 같다. 네, GDP. 네. 우리나라 수출이 요즘 별로 안 좋은데?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GDP를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꾸준히 올라왔고 거기에 맞춰서 집값도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인구 감소 기간 보면은 여기 집값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재작년 마감일 겁니다. 23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많이 오른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남, 용산, 서초, 송파, 또 종로, 광진, 마포. 이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업무지구들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강남은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강남은 근로자 수가 약 148만 명, 23년도 기준으로는 예. 그 정도가 되고 강남에 있는 기업들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강남 기업들 많죠.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예. 네. 네. 그리고 규모도 148만 명이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집값을 많이 올린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지역들이 CBD 중심, 종로, 광화문? 종로, 광화문 중심 이쪽들인데 여기는 보통 기업 지주사들이 많이 있고 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은데 사실 회장님들 월급은 깎진 않으시잖아요. 예. 오히려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많이 받아보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네, 그래서 CBD 쪽이 집값이 안 꺾이고 오히려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건 있고. 추정있을 수 있는데 네, 오늘 지금의 추정은 수출이 잘 되는 회사의 직원들이 사는 곳,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많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되는 뭐 잘 되는 그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라고 하면 거기 직원들이 강남에 사냐, 강남 3구에 본사는 거기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거기 직원들의 눈높이나 혹은 소득 수준에 맞는 양천구나 마포구나 뭐 도봉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소득 수준만 보면 그런데 예. 일단 우선 현대차는 양재에 있으니까 본사 양재에 있으니까 강남 쪽에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 거주할 것 같다.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은 신분당선 라인을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맞벌이를 해서 한 분이 강남에 계시면 보통 판교나 분당이나 아니면 강남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 잘 창출되는 수출 기업들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분포되면 그들의 출퇴근이나 거주에 유리한 그 동네가 오른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용산은요? 용산 약간 애매한데 용산 하이브하고 뭐 아모레 퍼시픽?
네, 용산 우선은 아파트가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과대 집계된 느낌도 좀 있고요. 예. 용산 입지를 보면 강남 가기도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CBD도 가깝고 YBD 가기도 어렵지가 YBD 여의도 가기도 어렵지가 예.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용산이 중심에 있어서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광화문에 있는 본사 기업들 직원들이 뭐 살아보면 뭐 교보문고에서 살겠어요? 경복궁자리밖에 없으니까 네. 조금 내려가서 이제 마포나 용산에 아. 산다. 네. 그렇다고 뭐 개포동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의도 쪽은 금융기업 중심인데 예. 소득이랑 여의도랑 비교해서 보시면 여의도가 예전에는 강남의 가장 좋은 데랑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저는 여의도가 금융기업 중심이고 다 여의도는 이제 언더스탠딩이 캐리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업 중심이고 예. 예전에 비해서는 금융기업들이 잘 나가지 않으니까 예. 강남에 비해서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면요. 예. 우리가 한 15년 정도 전에는 정부 따라서 남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분당 오르고 용인 오르고 했을 때. 음. 근데 그 시기를 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가 되게 많았던 시기이고 한참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DDR2에서 3로 넘어가면서. 예. 네. 그리고 판교가 2009년에 입주하고 판교도 잘 됐는데 사실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9년에는 아이폰 3GS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매되면서 예. IT 쪽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앱 만드는 개발자들 많아지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IT 중심이 판교기 때문에 판교 쪽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판교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오른 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 결국은 기업에 따라서 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더라. 네. 아.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어떤 산업이 움직이더라. 움직이고 뭐 어떤 기업이 움직이느냐인데 결국 우리는 그게 이제 돈 잘 버는 기업이 대체로 수출 기업이니까 네, 뭐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비싼 집을 사니까 네, 소득이 오르니까 집을 덜컥덜컥 사더라. 네. 아.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냥 있고. 사더라죠. 왜 꼭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항상 뭔가 그렇게 뭐 맺혀 있어요. 덜컥덜컥 산다. 비싼 집을 막 사니까. 네, 그리고 댓글로 분당도 얘기하셔서 보면요. 예. 분당이 그 천당 밑에, 천당 위에 분당이죠. 천당 예. 위에 분당 있다는 얘기할 때도 네. 처음에 들어오고 대기업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왔고 분당이 한참 성장하던 시기가 우리나라가 R&D 투자 진짜 많이 할 때잖아요. 예. 그래서 대기업 연구소도 연봉 많이 드리고 거기 고용을 많이 했으니까 분당 가격이 되게 높아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살짝 뇌피셜 같기도 한데 뭐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나 뭐 아주 새롭거나 그런 얘기까지는 아닌 아니 듯하기도 근데 합니다. 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소득이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근데 그게 수요나 뭐 다른 것보다 소득이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수요의 가장 중요한 키 팩터가 소득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당연하지. 집을 돈 그러니까 주고 산지 그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이프로님께서 공급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급 바로- 바로 틀렸다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공급으로 넘어가면요. 우선 네. 공급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공급을 보면 사실 봅시다. 공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서울은 보통 연간 5만 호 수준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거 미달된 지가 꽤 됐고 예. 경기도는 7만 호가 나와야 되는 미달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분당을 보면 분당 쪽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에 판교 들어오고 나서는 굵직한 공급이 없거든요. 네, 없는데 사실 분당이 폭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별로 없는데 폭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네. 저는 약간 세게 얘기하면은 공급 부족하다고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3년, 4년째 듣고 있는데 예.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안 부족한데 네. 자꾸 겁준다. 네. 약간 그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저희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보시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2022년이잖아요. 22년 보면 이때 저는 느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예. 근데 지표로 봤을 때는 인덱스 봤을 때는 올랐거든요. 연단위 마감을 했으니까 올랐는데 사실 서울 기준으로는 3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전국 기준으로는 2분기부터 서울 제외한 나머지 기준으로는 22년 2분기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공급이 떨어져서 올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 공급은
분양입니까? 입주입니까? 이거 입주입니다. 입주로. 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할 수 있지만 사실 연단이 마감을 했으니까 이게 공급이 떨어졌는데 올랐다 해석하기보다는 예. 가격도 떨어졌고 공급도 떨어졌다고 저는 실제로 느끼거든요. 어쨌든 네. 그럼 계속 보시면요. 앞쪽부터 보시면요. 공급이 는다고 했을 때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파란색이 공급이죠? 빨간색이 집값이고. 네. 예. 파란색이 아파트 공급, 서울 아파트 공급량, 공급량. 그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예. 이게 봤을 때는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같이 오르는 구간들이 많다.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공급이 오를 때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공급이 오르면 조금 더 있다가 집값도 오른다고 저는 해석을 그건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집값이 좋을 때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네,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와 집값이 오르네,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사겠네 네. 하고 공급을 늘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그게 후행적으로 공급이 많아져서 어유 집이 너무 많아졌네, 좀 흔해졌네 하고 떨어지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그 추세가 바뀐 게 예. 대략 2002년 정도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찍었는데요. 예. 그 전을 보면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확실히 빠지고 예.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확실히 보였거든요. 그 전에는 네, 예.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보면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도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도 빠졌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기존 아파트 이미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니까 새 집을 살 때 새 집이 더 비싸잖아요. 예. 비싸니까 그 집을 사면서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새 집을 자꾸 사는 네, 수요 때문에 네, 공급이 늦는데 그 공급은 새 집이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 네, 같이 올라간다. 아.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면 새 집이 덜하고 구축의 그 거래 비율이 매매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네, 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덜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지표로 나오는데 네. 그 이유는 그렇다.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가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과거 데이터 기준 90년대까지는 예.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확실히 빠집니다. 예. 이건 데이터로 확실히 나오거든요. 200만 호 건설했을 때 집값이 매우 그래서 안정돼 2%가 있었대. 강하게 부정하는 게 어. 1990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7, 9, 9, 9, 19 막 이렇게 찍었어요. 평균 9였다고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통화량도 한 7배 늘었어요. 네. 집값은 플랫이었습니다. 플랫. 네. 소득이 집값을 올리면 네. 그게 수요가 집값을 올리면 집값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음. 압도적인 공급이 집값을 그냥 누른 거고 네. 사실은 공급 자체가 누르는 게 아니라 공급이 된다는 그 마음, 느낌, 예상, 전망 그게 수요를 멈칫멈칫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공급 무세니까 저는 올해는 공급이 입주량이 낮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고 내년엔 입주량이 올라가니까 집값은 내려갈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급은 그렇게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공급이 적었더라도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는 공급이 많을 거야라는 전망이 강하면 집값 안 올라요. 반대로 올해 입주는 뭐 본물을 이루는데 몇 년 전부터 착공과 허가가 줄어들어서 지금 전망으로는 내지는 지금부터 나타나는 정책들이 보니까 새로운 신규 주택이 나타나기는 어렵겠네 라는 정책이 존재하고 그러면 지금은 입주가 많지만 내년부터 부족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라서 올해의 입주량과 올해의 집값을 매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상관관계 없는 건 당연합니다.
네, 강 대표님. 네. 예, 뭐 잠깐 물 마시라고 제가 시간 네.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 거지 그러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근데 그때랑 조금 다른 거는 지금은 주택보급 200만 원 이 시절만큼 공급이 어렵죠. 안 시장을 되죠. 부술 그렇지, 만큼 그렇지, 공급이 안 그렇지. 되니까 예. 지금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아. 공급과 가격 간의 이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공급이 중요하기보다는 소득을 보자. 소득 중에서 수출을 보고 앞으로는 판단하자. 소득을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네. 예전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공급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공급 요인이 중요하겠으나 네. 지금은 그 정도의 공급이 아니니 네. 지금은 비슷비슷한 공급이 일어나니 지금은 오히려 소득이 좀 더 영향을 미시적으로 더 미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3기 신도시 공급했을 때도 약 23만 7천 호 정도 공급이 됩니다. 예. 27년부터. 그 정도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근데 3기 신도시가 다 경기도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경기도의 대략 2년치 공급량을 3기 신도시에서 4년 동안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부담은 되겠지만 이게 시장을 부술 만큼의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공급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많이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득을 보자, 특히 수출을 많이 보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임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사실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저 예전에 비해서 임대할 때 되게 많이 바뀐 걸 느끼거든요. 예. 세입자분들이 눈높이가 되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높아지죠 갈수록. 네, 높아졌는데 그게 예전에는 집값이 약간 싸면 임대 들어오고 하셨는데 벽지가 좀 더러워도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라 벽지가 더러우면 아예 임대 자체를 못 내거든요. 예.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임대차 입법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입자분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셨어요. 과거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신축 전세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이제는 내가 4년을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갈 때 훨씬 더 고관여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전세로 신중하게 바뀌었거든요. 들어간다. 네, 예. 신중하게 네. 들어간다. 어. 그것처럼 시장이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처음에는 공급 줄어드니까 되게 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집이 15년 됐으면 낡았다고 했잖아요. 예. 아파트가 96년도부터 준공 17년 차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아직 하고 있죠. 예. 그때는 아파트처럼 17년 차 된 아파트도 낡았다고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010년식, 11년식 아파트 어떠신가요, 느낌이? 아주 새 아파트 느낌이에요. 제가 2007년 입주 아파트 사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네. 정말. 네, 그래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는 적응을 하니까 사람이니까 적응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 공급 부족이 실제로 시장에서 느껴지기에는 집값을 폭등할 만큼의 효과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행동을 한다는 의미이실까요? 예전에는 신축이 아파트가 많이 나오니까 예. 신축으로만 무조건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신축이 적은 거 알고 또 적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네.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조금 더 낡은 아파트도 훨씬 좋게 보시고 거기를 많이 가려고 하시고 그렇다. 또 아파트에 대한 관리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의 수명이 실질적인 길어진 것 같긴 해요. 길어진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 부족한 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예전에 비해서는.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새로운 아파트가 또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아파트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철하고 아니 그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이거 참 편리하네. 네. 그 정도였는데 요즘 또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달라졌잖아요. 무슨 네. 신 아파트는 커뮤니티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막 로망이 생겼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수요는 있지만 있지만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지는 사실 다른 그걸로 얘기라서. 옥션이 붙진 않는다. 네. 그렇진 않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부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07년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30년 되면 이제 재건축하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후부터 재건축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우리 아파트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안 나와? 이건 한 80년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만 그러겠어요? 200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대체로 그럴 거고 재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네. 멸실이 잘 안 될 거고 네. 그러면 신축도 많이 안 돼도 괜찮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하든 어떻게 하든 뭐 눈높이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든 어쨌든 기존 주택의 사실상의 멸실이 줄어들면 공급도 덜 해도 괜찮다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그러는 건가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야 살만한데 그부터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만 가면 아우 너는 어떻게 참니 불쌍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대표 사는 아파트 참고 살잖아요. 저 한 40년 됐거든요. 됐죠? 한 40년. 우리 아파트가 40년 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안 대표 사는 40년 된 아파트는 어. 차마 못 봐주겠어요. 제가 가도. 근데 지하 주차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네, 그래서 당장은 멸실도 빨리 될 거고 그래서 공급도 돼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방향은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상품성이 아파트 상품성이 많이 개선된 게 예. 2000년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부터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연결되기 시작했고 예. 주차 대수도 한 1.2대 세대당 그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 90년대 아파트까지는 0.6대도 되게 많이 있고 지하 주차장 연결된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예. 또 대략 98년도 이전 아파트들은 녹물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사실 상품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90년대 아파트랑 2000년대 아파트가 많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예. 2000년대 아파트들은 좀 수리를 하고 산다고 살면 하면 괜찮아요. 네. 네, 10년 뒤에도 크게 이슈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파트들- 공급의 영향은 점점 적어질 것이다. 덜할 네. 것이다. 덜해질 것이다. 설득력 있는데? 아니 그렇듯한데 그러면 지금 말씀 그 가정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면 결국 수출 그게 이어지는 소득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요즘 수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야 이거 비전이 없다. 요즘 가뜩이나 뭐 집값이 막 떨어진다는 기사들이 많던데 그거는 수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가 없어. 그게 그래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요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잡음 내지 말고 포커스를 어. 맞춰서 어. 저도 동의해요. 네. 당연히 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주도한 그 키팩터다라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출이 사실 작년도에 정말 조금의 차이지만 역대 최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쪽, 석유화학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저도 수출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 우선은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 수출로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미국에 예. 공장 짓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매년 위기긴 했거든요. 매년 일회성이지 뭐. 언제는 반도체 경기 좋아서 갑자기 현대차 품질 좋아져서 조선 붐이라서 뭐 다 그렇지 뭐 중동 특수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단서를 달지 말고 우선 예. 액수만 보면 역대 최대를 어쨌든 찍은 상황이고. 잘 되고 있다. 네. 수출이. 네. 아 저래서 예. 그리고 반도체 쪽 보면 뭔가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진 않은데 예. 삼성전자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기업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예. 하이닉스가 그걸 메꿔주고 있고 또 석유화학 쪽이 잘 안 되니까 요즘에 불닭볶음면 잘 팔리고 화장품 잘 팔리고 화장품도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글로벌 4위가 됐잖아요.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가 정말 단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수출 성장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밝게 보신다는 거군요. 네. 그럼 그래도. 부동산도 밝게 보신다는 뜻이네요? 네, 수출이 일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어.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밝게 보면 안 대표가 싫어하는데 아, 네. 조금 어두운 면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댓글이 무서운데요. 예. 네. 그 수출을 보시면 와. 여기 자료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번 일본처럼 한국도 보면요.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들이 있는데 화장품은 일단 빼놓았습니다. 보면 여기도 기업들의 그 주요 공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본사가 수도권과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방에서 수출을 많이 해도 결국 본사분들도 인센티브 받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예. 기본적으로 본사가 있는 서울들은 당연히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들 보면 아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부산 쪽, 부산은 조선이 많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 청주 쪽, 청주에 화장품 공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아. 가격이 오를 오르지 것이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지방은요. 네, 직원들 늘고 직원들 또는 소득이 늘고 또는 둘 다 늘고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네, 서울에 집중. 조금 외곽 나가면 아파트 지을 곳이 허벌판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더 지으면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지. 음. 그러니까 야 직원들이 10,000명이나 늘었네. 내지는 직원들 소득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 수요가 3,000개나 더 생겼네라고 하면 부영도 3,000채 더 짓고 대우도 와서 3,000채 더 짓고 뭐 삼성건설도 와서 3,000채 더 짓고 해서 총 9,000채가 더 지어지는 바람에 네. 오히려 더 가격이 떨어지는. 네. 즉 집 지을 공간이 외곽에 여유가 꽤 있는 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곧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골치 아파진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아, 네. 네, 그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네. 말씀드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음. 인덱스 기준으로 오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개별 상품은 지방은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덱스가 왜냐하면 지방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인덱스는 오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축이 들어오면 신축이 팔리긴 인덱스 팔리니까. 그러나 미분양은 쌓이죠. 네. 아하. 어. 쌓이고 그럼 지방에서는 어떤 아파트들이 오를까? 결국 우리가 아파트의 주 수요층은 직장을 가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직장 교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좋은 입지. 네, 이 좋은 입지의 구축은 오르겠지만 아.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지었을 때 대체 가능한 아파트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급이 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오른다는 거는 인덱스 기준인 거지 예. 개별 상품으로는 접근하기가 그렇구나. 부동산 아. 지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저 강병호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이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제일 새로운 그로 들리는데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네. 그거는 그 동네 구축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비쌀 테니까 네. 새로운 아파트가 10채가 10동이 지어져서 그중에 한 동만 달랑 팔리고 나머지가 미분양이라도 올라간다. 가격은 인덱스는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네, 오를 수 있죠. 그게 KB 기준으로는 보정을 하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보이진 않지만 예. 오를 수 있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또 보이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쪽도 수출이 잘 되는 지역들은 오르겠지만 사실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네. 너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서울은 더 짓기가 어렵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개별성이 훨씬 적으니까요. 예. 서울에서 GBD, CBD, YBD 그다음에 분당, 판교 쪽 접근이 수월한 쪽 지역으로 보시는 게 예, 나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GDP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GDP에는 뭐 소득도 있고 수출도 있고 정부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짬뽕 돼서 GDP가 결정될 텐데 네. 수출은 좋았는데 나머지가 안 좋아서 그럼 GDP가 나빴다고 가정하면 네. 계산하면 네. 그런 겁니까? 그래도 수출이 좋았고 그건 곧 소득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집값이 좀 괜찮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예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GDP는 정체를 했지만 30년 동안 예. 수도권과 그 공장이 많은 성장하는 공장이 많은 기업이 많은 지역들은 곳은 집값이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결국 약간 소득의 양극화네요. 소득의 양극화가 여전히 있는데 네. 소득의 양극화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 네. 그 말하고 같은 얘기네요. 네, 쉽게 얘기하면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자료를 한면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성장을 상수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GDP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국가가 진짜 없거든요. 예. 우리는 성장을 상수로 알고 있었는데, 항상 성장하지. 네. 어. 근데 이제는 1%대 GDP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예. 일본 아. 사례를 보면 성장이 희소해지고 있다. 예. 성장하는 지역 근처에는 아하. 기업이 성장하는 쪽 근처에는 예. 직원들의 월급도 오를 거고 그래서 주택 가격을 구매할 구매력이 갖춰지겠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가격이 오르기 하락할 어려울 수도 것 같다. 있다. 네, 하락할 수도 있다. 음흠. 그래서 성장이 희소해질 거고 성장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의 일종의 양극화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성장이 높을 때는 내가 100만 원 월급 오를 때 저 사람은 1,000만 원 올랐어도 같이 오르는 건데 네. 성장이 약하다는 건 저놈 1,000만 원 오를 때 나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네. 야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요즘 GDP가 안 좋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런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네요. 수출만 잘 된다면. 수출만 잘 된다면. 네. 네. 근데 말이죠. 최근에 어. 2020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저희 동네 집값이
강남 2배 올랐고 강남이거든요. 반포는 3배 올랐고 네. 미니멈이에요. 뭐 무슨 유명한 아파트 그런 거 빼고라도 평균으로도 그러면 최근 5년 사이에 수출이 2배나 3배가 됐습니까? 야, 좋은 질문인데? 네, 수출이 2배가 오르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수출로 설명이 되냐라는 겁니다. 아니, 오르기야 오르겠죠. 우선 데이터가 있긴 한데요, 자료 화면에. 예. 네, 수출이 한 그래도 2배는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아, 근데, 에이, 설마. 네, 근데 이거 눈으로 본 거라 이거 정확하지 않고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저도 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게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수출 쪽은 데이터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수출도 꽤 올랐다. 네, 꽤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정확한 데이터는 증감률이 한 찾아봐야겠지만. 20% 정도 되니까 네. 연 20%면 5년이면 따블은 나네요, 그 진짜. 정도는 되네요. 네. 연 20%. 그러네요. 네. 따블 이상 나네. 네. 평균 수출이 20 정도면. 뭐 2배, 3배가 늘었다는 관점보다는 예. 우리가 수출해서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집들은 훨씬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 공급 부족론입니다, 그게. 아, 네. 어. 네, 공급. 네, 저도 납득이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도 네,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네,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게 집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출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출로 봐야 됩니까? 기업의 실적으로 봐야 될까요? 기업을 그렇게 그 논리라면 기업의 실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네,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게 훨씬 근데 정확합니다. 수출 기업의 실적은 수출이죠. 네. 수출 기업 실적은 네. 뭐 물론 그렇지. 수출이니까. 현대차 자동차 많이 수출하고 예. 하이닉스 반도체 많이 수출하고 그렇지. 삼성전자가 전화기 내수해서 팔아서 어. 실적 올라가겠어요?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40%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수출이 중요한데 인구 감소한 시기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이랑 좀 관련해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지금 재개발 자료를 재건축을 보죠? 했을 예. 때 예.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도 있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있고 공공기업 부담 완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재건축 초과이 한수제에서 5천만 원 추가 면제해 주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 저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리모델링 포함해서 개발 사업이거든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구축을 매수하는 거랑 청약하는 거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성장이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었고 음. 성장이 희소하지가 않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전국토가 성장을 했으니까 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아무거나 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사놓고 기다리면 오른다더라 이 말이 예. 맞았는데 예.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도 성장이 희소해지니까 되는 애들만 될 거고 접근할 때 더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데들은 계속 안 될 수도 있다. 네. 아. 그 말은 집값 비싼 곳만 재건축 재개발이 될 거지 네. 온 서울 다가 아닐 것이다. 네, 집값 비싼 곳과 그리고 그 집값 비싸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소득이 성장하는 기업들 인근의 집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어. 또 꼭 집값이 비싼 데가 아니라도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소득이 높아지는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 네, 동네. 올라갈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다 지어놓고 났을 때 집값이 확 올라 있어야 그게 타산이 말이 맞는 되니까. 거니까. 네. 어. 예. 하지만 기업이 정체되는 곳에서는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이 하면서 내 집 마련도 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처럼 그냥 일단 취직하면 빚 내서 일단 집 하나 뭐든지 사놓고 기다리면 돼. 그건 네. 이제 그런 시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어. 그럼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뭐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네, 서울에서 좀 애매한 지역인데. 노도강, 네. 노도강. 예, 뭐 예를 들면 강북구 네. 어? 그런 곳에는 수출 기업들 직원이 안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수출 기업들 직원이라고 뭐 보너스가 뭐 1년에 뭐 3억씩 나옵니까? 아니니까. 그런 동네에서도 수출 기업들은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안양에서 연립 살다가 그러고 아파트 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수출 기업의 힘으로 그런 데도 올라가는 거지 음. 그 삼성전자 직원이 강남역 근처에만 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그 수출 호조로 인한 수출 기업 관련 기업들 임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어디까지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냐는 건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 사실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GBD, CBD, YBD, 음. 분당, 판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들 접근할 수 있는 분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 네, 아, 통근할 수 있는. 바로 인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이니까 구로구에 살면서 삼성전자 본사에 왜 출근 못 하냐는 거죠.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분포가 덜하다. 네, 분포가 훨씬 적습니다. 아, 그냥 구로구에서 삼성전자 가려고 하면 그래. 그건 차를 그렇고. 타거나 그럴 것 1호선을 타고 한참 가서 내려가야 되니까 지하철로는 아마 되게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출이라는 건 삼성전자가 하지만 삼성전자의 각종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만든 부품을 결국 조립하는 건데 네. 그 온기가 협력업체들한테는 잘 안 갈 거라고 봐야 돼요. 협력업체는 구로동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저는 협력업체도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근처에 있는 협력업체까지 해서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추산한 건데 대략 10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근처에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근처에 거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협력업체조차도 사실 그래 그 공장 근처에 있지. 네, 그래서 용인과 수원 쪽 수지구청역 근처 가격이 오른 것도 반도체의 성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결국은 서울 집값은 더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은 네. 지금이라도 빨리 살아. 그렇습니까? 이 가격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수출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수출이 오른다고 하면 가능한 분이시라면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울은. 그런데 솔직한 얘기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네. 하락론자들도 있고 하락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더 많고 있어요. 네. 있는데 그분들도 단군일에 지금이 고점이고 앞으로 2000년 동안 집값은 계속 내릴 거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대체로는 뭐 다양한 이유로 집값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은 없는데 최근 5년간 따블이 올라오고 나니 이 가격부터 다시 우상향인지 아니면 지난 5년은 그냥 좀 미쳤다고 생각하고 다시 좀 한 30%쯤은 내려간 다음에 그때부터 뭐 천천히 우상향이든 뭐든 그거는 we don't care인데 지금 이 가격에 잡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파와 야 가격은 다 정의로운 거야. 이미, 이 그래. 가격을 베이스로 잡아야지 네가 원하는 폭락은 안 와. 나는 주옥과 같은 질문이다 질문이죠. 진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옥과 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 어. 앞으로도 수출이 잘 되면 우상향할 거라는 말은 충분히 논리적이고 동감은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약간 좀 더 부족한 그렇죠. 면이 있으니 그거를 지금 이 말했어요. 가격이 그럼 그래서 그래서 합리적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지 그 얘기를 좀 의견을 좀 주세요. 네, 이거 좋은 진행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무 질문이 마음에 들었어. 네,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도르콜이라고 불립니다. 날카롭거든. 네. 우선은 이제 그렇게 실제 매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예. 되게 개별성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니까 매수해도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 비싼 신축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것보다 비싼 신고가로 사는 게 낫겠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폭등하는 시장이 아니라면 신고가 달성을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신고가를 만들어 줄 건 없다. 네. 근데 살려면 신고가 대충 사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강남 3구와 용산은 신고가라면서 요즘 네. 그럼 매물이 다 그거보다 그 가격에 좀 나와 올라가 있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럼 살려면 그거 신고가에 사야 되는데 사요? 마요. 저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지금은 약간 버블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 집값이 바닥인지 저도 당연히 모르거든요. 예. 저점이 당연히 모르고 사실 아는 사람이 없을 건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내 자산을 지키고 굴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가격에 좋은 걸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강남에서 신고가가 터진 아파트에서 더 신고가로 내가 살 것인가? 얘는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이 있을 때 예. 사실 우리가 안전마진을 훼손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위험한지 아니면 그냥 적정 가격인 건지를 네.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은 저는 이제 이 시장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 뭐
주택보다는 아파트 가격은 예. 되게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통근할 수 있는 거, 교육 여건, 그리고 그 교통 편의성 이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예. 특정 아파트들이 오르면 비슷한 애들이 비슷한 폭만큼 오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고를 때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높이 올라간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안 삽니다. 안 사고 아직 안 오른 아파트 중심으로 사거든요. 그럼 접근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예. 떨어지는 것보다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확률은- 높다고 베팅을 하는 거고 예. 하지만 우리는 집을 비싸게 사면 안 되고 내 자산도 잃으면 안 되니까 신고가를 찍는 것보다는 내가 물론 특정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신고가 사고 싶지만 알겠어요. 그거 놓쳤으면 자기 게 아닌 거고 그럼 2023년 가격에는 사라 그 말이네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2023년 가격이면 그 지금 어떤 아파트라도 요즘 나온 매물이 2023년 실거래가와 비슷하면 네. 그건 사라. 네 사도 좋죠. 그 2023년 거래 가격이 제가 기억하는 2020년보다는 더블 올랐는데 네.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 2020년에 비해서 지금 국가가 성장한 걸 보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막 네. 더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이고.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걸 어느 정도는 반영을 제대로 한 거야.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동안의 네. 가격 상승이. 근데 20년 기준으로 더블인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더블이라면 저도 좀 고민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평균 서울 기준으로 21년 2분기 정도의 가격인데 예. 20년도랑 아주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블인 데는 좀 많이 오른 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안전 마진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데보다는 조금 덜 오른 데에서 알겠습니다. 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네. 제가 기억하기 2017년까지 네.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고 뭐 음. 그런 집은 사면 큰일 나는 거야 시즌이 한 7, 8년 있었잖아요. 네. 이때도 수출은 제가 보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요도 자료가 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 자료가 있어. 자료가 있어요. 제가. 네, 네. 이 장표인데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이 수출이고요. 얘가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이고 얘가 서울 쪽인데 아마 이 구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이때 서울이 많이 내렸는데 파란 저 맨 위에 있는 게 수출입니까? 네, 얘가 수출입니다. 그 봐. 파란색이 잘 수출. 됐어. 수출이 잘 됐네요. 됐고 네. 그다음 얘가 전국 아파트 전국 매매 아파트 지수. 초록색. 서울은 떨어지고. 서울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때 보면 수출이 올랐는데 여기에선 좀 보합을 합니다. 네. 보합을 해서 보합하는데 좀 늘긴 늘었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서울이 공급이 워낙 많이 나왔었고, 네, 공급 네. is important. 네, 공급이 중요합니다. 예. 네. That's what I'm saying. 네, 역시 이 프로님. 네.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는 수출 대략 따라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좀 특수한 여건이었던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네.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체로는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간다. 네. 시기별로는 차이는 있어도. 네, 저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2020년 근처부터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네, 전국 집값이 다 서울도 그렇고 저 가파른 각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는 그동안 늘었던 수출이 덜 반영되다가 갑자기 반영된 거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네. 이때가 이제 저금리도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예. 네, 여러 여건상 그동안 누적된 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은 아니지. 한 3, 4년 전부터 그 2%가 주장하던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올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영향은 있었겠으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뜻입니까? 것 같네요. 영향은 있겠지만 사실 사이클을 정부의 정책이 사이클을 망가뜨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축소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클을 정부 정책이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른 분이죠. 설득력 있는데? 알겠습니다. 되게 설득력 있네. 재밌네요. 아니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대체로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그때 그 매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기적인 뭐 추세를 그렇지 보면. 중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집값이 그럼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럼 대략 한 2배 정도 올라 있을 거냐? 연 그러니까. 7% 오르면 2배잖아요. 그 10년 후에 집값이 인구가 그동안 더 줄어들 테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소득만 늘어나면
서울의 집값은 그만큼 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베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인구가 감소했거나 감소하는 다른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관찰이 됐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본 것도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싶습니다. 수출 주도로는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많은 나라들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네. 현상이다.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돈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음. 그냥 비싸고 좋은 집 사는 것 같아. 집이 충분히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좋은 집을 사죠.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이 더 늘어나면 좋은 집, 그래요. 더 좋은 집을 찾는 거죠. 저도 집에다가 보너스 갖다 주면 옷장에 옷이 그득한데 또 옷을 사더라고. 옷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말을 해도 그래서 옷을 사. 그러니까요. 수도권 가격은 그런 것 같아. 준비하신 내용 중에 좀 더 또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좀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만 더 들어보죠. 거의 다 말씀은 하신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해주신 거는 네, 같아요. 거의 중요한 다 내용은.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 예. 네. 제가 이제 자주 전망. 말씀드리는 2025 내용이 년 있는데 전망. 예. 사실 이 전망이란 텍스트보다는 아파트 가격의 인접 기업의 인덱스 ETF로 보시는 게 저 무슨 그게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결국 그 근처에 있는 기업의 실적하고 연동된다. 네, 인덱스 ETF라고 보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네. 그 동네에서 출퇴근할 것 가기 같은 좋은 그 기업들의 좋은 실적과 기업들을 그냥 종목으로 ETF를 담아놔서 네. 그 ETF가 오르면 그 동네 아파트도 오르는 거고 네. 그 ETF 떨어지면 그 동네 아파트도 떨어지는 거고. 네. 아니 그럼 그냥 ETF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버넌스 주식시장이 예. 미국을 보면은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남는 캐시플로우를 쉽게 S&P 500이나 나스닥에 넣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한국 시장의 거버넌스가 사실 이슈인 것 디스카운트가 같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 역할을 아파트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인사이트 있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역할을 사실상 아파트가 한다. 네. 삼성전자가 좋은 것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거주할 만한 곳에 아파트를 부동산을 사야 사면 된다. 네. 그게 삼성전자 실적을 더 잘 반영한다. 네. 이야.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 완전 철렁했어. 야, 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야. 와 ETF를 사왔는데. 네. 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 자산이 다 대체로 부동산에 가 있고 주식시장으로 안 가는 이유가 네. 사실상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네요. 네, 다 있는 거고.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아이고. 개정이 되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 계정에 커버넌스를 좀 바꿔야 된다 계속.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바꿔라 좀 제발. 상법 개정 좀 제발 하고 좀.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돈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GDP 대비 너무 많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당수는 주식시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의 ETF 역할처럼 투자 대상이 되니까 네, 이렇게 높은 퍼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법 개정을 해서 주가가 정상화되면 집값은 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고 조금 정말? 오버슈팅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오. 네. 저는 상법 개정이 되고 기업들 거버넌스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예. 부동산 시장 상승률이 지금만큼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올지도 모르는 게 주가가 오르면 주식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비싼 집 사지. 역시 이프로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030들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집을 많이 사시니까 예.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다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물론 같이 올라가긴 하겠으나 지금은 좀 더 주식 시장에 있는 게 부동산으로 좀 더 몰려 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는 되네요. 이야, 야 ETF 얘기는 진짜 심쿵이네 심쿵. 새로운 시각. 너무 재밌네요. 수출이 변수였다.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유주택자예요? 그러시겠죠? 네, 저는 주택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병호 대표님 그 네, 부자의 좀 더 생각. 부자의 생각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채널이 구독자 지금 몇 구독자 명? 몇 명인데요? 200명입니다. 200명? 예, 여러분 200명이랍니다. 좀 가줍시다 좀. 어? 네. 우리도 200명일 때가 그래, 있었는데. 우리 200명일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저희도 네. 0명에서 시작했으니까 0명에서. 네. 자, 강병호 200명. 대표님, 부자의 생각. 대표님. 보여주면. 오늘 저희가 500명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00명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우리 가서 구독 버튼 누릅시다. 네. 그러니까요. 네. 언더스탠딩 구독 버튼을 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독 버튼 눌러줍시다. 200명이 네. 뭡니까? 부자의 생각. 언더스탠딩 앞자리 바뀔 것 같던데요. 100만 명? 저희가 한 500명 드릴까요? 그럴까? 그럴 수 있나? 아무튼, 이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네요. 뭐, 네, 다양한 오. 시각으로 우리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가 네. 뭐 꼭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요. 생각의 어.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선택을 좀 더 현명하게 하자. 그게 저희 언더스탠딩의 존재 이유입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음. 재밌었습니다. 네. 부자의 생각 아직 조그만 유튜브 채널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예. 강병호 대표님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적당하시게 또 한번 또 쌓이시면 저희가 또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